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하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근데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는데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놓은 거야.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확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찬민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지난번에는 요즘 평화방송에 화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가는데 오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안 외로우세요? 안 외로워요? 안 외로운 분들이 계세요? 외롭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안 외로우신 분은 없어요. 예,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문득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낙엽이 막 떨어지고 막 바람에 그냥 낙엽이 스산하게 막 날릴 때 그거 보면은 마음이 왠지 좀 쓸쓸하고 외롭지 않으세요? 예,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이 어느 날 그냥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우리 인간은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또 행복,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은 살자라는 말이다라고 강의를 했던 이 최윤희 씨가 루푸스 병에 걸려갖고 어떻게 했죠? 자살했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 최윤희 씨는 자살을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따라 죽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최윤희 씨가 이 목숨을 끊은 건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거에 안 맞죠. 여러분들 내가 병이 들어갖고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남편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 없으면 난 따라 죽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그 말 들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나 죽는데 따라 죽는다는데 얼마나 마음 위로가 돼요. 근데 사실 따라 죽을 수 있는 남편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없어요? 어쨌든 아무리 행복론을 강의했던 그 당사자도 그 병이라는 그 고통에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외로웠겠어요? 안 외로웠겠어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루카복음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용납을 안 하세요. 용납을 안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라버릴까요? 그냥 불질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그 마을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지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온 세상의 임금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외로워요? 네. 본당 신부님들이 가끔 사제가 돼서 본당 사목을 하다가 교우들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데 교우들이 본당 신부님 본당에서 몰아낸다고 주교님한테 막 투서하고 막 연판장 막 돌리고 그럴 때 그 사제는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왜?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구성인 교우들을 위해서 장가도 안 가고 말이야. 혼자 독신으로 그 교우들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봉헌했는데 그 교우들이 자기를 몰아낸다. 자기를 투소한다. 정말로 모든 걸 바쳤는데 그 바친 당사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사제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역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도 유다인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막 기적을 일으키다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를 다니지 않고 갈릴레아에 숨어 다녔다고 그래요. 숨어 다녔다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십니다. 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들 쓸쓸할 것 같아요? 안 쓸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남편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은요, 그거 고독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로 살아가면서 고독할까요? 첫 번째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많죠?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보육원에 그냥 자기 아이 버리고 그냥 가는 부모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냥 엄마가 보따리 싸들고 그냥 도망가는 엄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아이들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천하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사랑하는 애인이 배반하고 가버렸어. 그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가버렸어.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은 정말로 남자가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갖고 헤어져야 돼. 아파요, 안 아파요? 굉장히 아파죠. 그래서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이 도망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급히 도망을 나가면서 이런 시를 불러요. 시편 3편에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성 싶으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결국은 누구한테 버림을 받기 시작하냐면 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은 요압이라는 다윗의 총사령관한테 표창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이런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 숨을 쉴 수조차 힘든 거죠. 이거를 불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애별리고라고 그래.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 이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 참 나는 우리 신학생들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학교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신학교 1, 2학년들 보면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나만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면 이쁘겠어, 안 이뻐? 우리 신학생 1, 2학년 학사님들 보면 이쁘죠? 여러분들만 이쁘겠어요? 20살, 21살 된 여자애들은 이쁠 것 같아요, 안 이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너무너무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까이 가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단 말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하다가 모르다가 그냥 신학생들도 딱 신학생이 돼갖고 그냥 이쁜 아가씨가 자꾸 옆에 있으면 마음이 끌릴 것 같아요, 안 끌릴 것 같아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한 2년 만나다 보면은요, 이게 이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 마음을 빼앗기나? 그래갖고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재미난 말이 있어요. 2말 3초라고 그래. 2학년 말, 3학년 1학기, 3학년 초, 이때가 가장 신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 그래갖고 이때 여자를 떠나보내면 이제 4학년, 5학년 쭉 군대 가면서 이제 사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냥 이 여자를 따라가면 이제 신학교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갖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피 끓는 뜨거운 애정을 끊고 사제가 되니 애별리고의 고통을 안 겪은 사제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푼 때 보면 그냥 누워갖고 그냥 이 깔고 그냥 그 여자 떠나보낸 여자 생각하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보내야 돼. 인간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들한테 잘하세요.
괜히 주교님한테 편지 쓰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어요. 뭐 심지어 어떤 제자는 막 옷까지 그냥 삼배 옷까지 벗어 알몸으로 도망갔어.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외롭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주로 언제 외로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워요. 내 아들이 정말 병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정말로 친하다는 친구한테 가갖고 우리 아들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비 좀 꿔줘.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나는 돈 없어. 미안해. 그리고 그냥 돌아서 나올 때 쓸쓸합니까? 안 쓸쓸합니까?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그 형제가 집을 잡혀갖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도 전찬을 판국인데 냉정하게 돈 없다고 거절당할 때 우리 인간은요, 그럴 때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을 드는 거예요. 또 언제 외로워요? 내가 40살, 이제 45, 46이 돼갖고 애 대학도 들어가야 돼갖고 학비도 지금 등록금도 준비해야 되고 아파트 부금도 보야 되는데 그냥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해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럼 이 40대 가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대학이라고 졸업은 해놨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네. 아무리 그냥 원서 지원서를 100통을 써도 그냥 나한테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린 외로운 거예요. 더욱이 그냥 더 힘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거민들. 갈 데는 없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그냥 내가 그냥 집을 다 부셔갖고 쫓겨날 때 그들의 그 외로움은 이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내던져진 존재. 여기 여러분들 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내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귀양 내던져질 거면 삼성 이건희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아니면 정주영 회장님 집에 내던져지든지 그럼 그냥 팔자라도 편안할 텐데 내던져지고 보니까 그냥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그냥 내던져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인생 그냥 피곤한 거죠. 그리고 귀양 태어날 거면은 장동건이나 고소영 씨처럼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쁘게라도 태어나면은 얼굴로라도 먹고 사는데 또 가난한 집에 내던져졌는데 얼굴은 또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버렸네. 요즘은 그냥 막 텔레비전 막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에 그냥 뭐든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생긴 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95%가 그렇다는 거예요. 95%.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 얼굴 이거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겨갖고 이거 얼굴로 먹고 살기엔 틀린 거죠. 다 평범하게 태어나는 거죠. 또 우리 언제 외로워요? 말이 안 통할 때 외로워요.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할 때, 자식하고 말이 안 통할 때, 특별히 가족 간에 말이 안 통할 때 참 외로워요. 제가 미국에 강의를 한 2년 동안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영어를 못하고 애들은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막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고 애들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 애들하고 기본적인 거 밥 먹어라, 학교 갔다 와라 이거 외에는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그건 이제 점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요, 뉴욕에요, 60세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작년에 한 60명이 자살을 했대요. 외로우니까.
우리 생태마을에 교감 선생님이 3개 국어를 해요. 생태학교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농사 짓고 기숙사 생활하고 생태 영성 배우고 이런 생태학교를 운영하는 이제 교감 선생님이 미국에서 내 스카웃을 해왔어요. 스카웃을 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 아들이 미국 컬럼비아 대학 4년 장학생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거죠. 나도 한번 만나봤는데 애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얘가 이제 아버지 생일날 카드를 보낸 거예요. 한글을 배워서 삐뚤삐뚤한 글씨를 써갖고 편지를 보냈는데 딱 3줄 보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네 아들 윤진이가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말이 안 통하는 거지. 한국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게 미국 사회에서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도 퇴근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부인들 많아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말도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사람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 많죠. 그렇죠? 자식들도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다소곳하게 하지 않고 자기 방에 쑥 들어가고 하루 종일 한 가족이 집에 살면서 5분 이상 대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통하니 이 집이 외롭겠어요? 안 외롭겠어요? 모이면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서로 그냥 다정하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 안 통해 서로. 그 외로울 수밖에 없죠. 또 언제 외로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늙어가는 걸 느낄 때. 내가 뭔가 하나씩 뺏겨가는 걸 느낄 때 그때 외로워요. 내 젊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는구나. 제가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1.5, 어떨 땐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즘 핸드폰에 메시지가 오면은 일단은 내가 인상을 써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멀리 보기 시작해. 안 보이는 거, 글자가. 심지어는 내 동창들은요, 돋보기를 쓰는 동창들도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너 왜 돋보기를 쓰냐고 그러니까 노안이 와갖고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있는 동창을 보면요, 슬프더라고요. 늙어가니까. 제가 젊었을 때 몸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넘쳤어요. 진짜 남자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눈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안 흘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반대한다고 어머니가 막 약 먹고 자살하고 막 정말로 아버지가 그 막 죽어가는 어머니를 막 끌어안고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울면서 제발 신학교 안 간다는 소리 좀 해라. 내가 그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놈이에요, 내가. 물론 우리 어머니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이가 46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몸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안 나오고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 금메달 땄잖아요. 따갖고 그냥 더욱이 또 우리 세례 받았잖아. 그냥 내 딸이 그냥 금메달 따갖고 그냥 동해물가 올라가는데 그냥 그 묵주 반지가 딱 보이네. 눈물 한 방울 딱 떨어지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 10방울이 떨어져? 자동이야 자동. 요즘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슬픈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내가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와갖고 자꾸 감성적으로 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반대로 여자들은 몸에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안 나오고 테스토스테론이 나와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갖고 50 넘은 여자들을 보면요, 여자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깡패 같은 여자들만 그냥 천재 있어요. 깡패 같은 여자. 그냥 몸에서 근데 에스트로겐이 빠져나가면은요, 여성 호르몬이 빠져나가면은요, 기억력도 같이 빠져나간대. 기억력도. 그래갖고 그냥 장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갑을 어디다 놔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온 집안을 다 뒤져도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는다고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김치통 위에다 지갑 딱 올려놓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심지어는 어떤 분은 막 1층에서 2층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러 올라가는지 까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많죠?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1층하고 2층 중간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2층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1층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는 어떤 분까지 봤느냐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핸드폰을 찾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젊음을 빼앗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슬프게 하죠. 한숨이 나오죠. 더욱이 아줌마들은요, 40이 넘으면 확 갑자기 몸에 얼굴이 열이 확 올라왔다가 열이 확 식었다가, 그러죠? 감정의 기복도요,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분명해요. 울었다 웃었다가 분명해요. 그러면 자식 붙잡고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막 울다가 갑자기 그냥 성당 친구가 전화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오늘 신부님을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막, 그러면 아들이 딸이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언제 외로울까요? 아플 때 외롭다 그래요. 아플 때. 구약의 유명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형제들은 내게서 멀어지고 내 친구들은 남이 되어 버렸다네. 친척과 친지들은 떨어져 나가고 집안 식객들은 나를 잊었으며 계집종들은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저들 눈에 나는 이방인이 되었다네. 내 입김은 아내에게 메스껍고 내 몸에 나는 악취를 자식들에게 풍긴다네. 어린 것들조차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려고만 해도 나를 두고 비아냥거리네. 내게 가까운 동아리도 모두 나를 역겨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내게 등을 돌리는구려. 이 아픔은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직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플 때예요. 그건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아플 땐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엄마가 참 자기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굉장히 토했대요. 근데 밤새 토했는데 엄마가 나 토하는 걸 아는데도 문 한 번 안 열어봤을 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지금도 그 20몇 년 전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외롭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서러움을 많이 느낄 때, 언제 서러움을 많이, 아플 때, 나한테 무심하게 대할 때 우리가 서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목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물살이 저를 지칩니다. 소리 지르느라 지치고 저의 목도 쉬었습니다. 저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제가 빼앗지도 않았는데 물어내라 합니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남이 되었고 제 어머니의 소생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지치지 못하고 깊은 물이 저를 집어삼키지 못하며 심연이 저를 삼켜 그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다 힘들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같은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 비난하고 몰아세울 때 우리는 외롭고 고독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으신데 남편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자식 생일에 미역국 끓여주고 시부모 생일에 미역국 다 끓여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을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래도 내 생일인데 그래도 그냥 생일이니까 그냥 미역국 자기가 이제 끓이는 거야. 근데 아무도 몰라. 미역국 왜 끓였어? 그리고 앉아서 먹는데 그냥 그 미역국을 떠서 먹는데 눈물이 뚝뚝 미역국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줄 때. 그래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여성 주부들이 많이 느낀대요. 애들은 공부하러 학교 다니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빈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렇게 쓸쓸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빈둥지 증후군이 있대요. 빈둥집 증후군. 빈둥지에서 그냥 혼자,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40대 주부 우울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독신으로 사는 여성보다는 결혼한 여성이 더 외롭대요. 독신으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는 자기가 처음부터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그냥 미역국 끓여 먹으면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한 사람은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남이 안 해주면 더 외로운 거야. 근데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건 뭐냐? 40대 자살률을 보면은 여자보다도 남자가 3배 더 많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많이 외로움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가 더 많이 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간이 다 외로운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불쌍해.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 오면 다 안아줄 거야. 너 그동안 외로웠구나. 내가 안아주마. 다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막상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외로울 것 같아요?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외로워요. 제가 92년도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 경기도 광명 철산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했는데 한 12월 15일쯤 됐어요. 아이들이 연합고사 본 날이에요. 그래갖고 저녁 먹고 이제 성당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하실에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의자 부시는 소리에 뭐 비명 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소주를 먹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난리도 아니야. 뭐 자기네들끼리 의자를 부시고 끌어안고 울고 별놈이 다 있더라고요. 별놈이 다 있어갖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중학교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내가 본당 신부할 때 나한테 걸려도 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요. 애들. 왜 혼낸 적이 없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다 했거든. 뭘 혼을 내. 그래서 니네들 사제관에 좀 올라와 봐라. 신부님이 혼내지 않고 사제관으로 올라오라고 그랬고 딱 앉혔어요. 한 15명을. 남자 여자 다 앉아갖고 니네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성당 기물을 부시냐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마침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거야. 자기네들끼리 위로해준다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소주를 지금이야 18도 19도지만 그땐 24도짜리 소도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그거 먹고 그냥 필름이 끊어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앉혀갖고 그냥 귀양 나온 얘기니 니네들 인생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까지 살아온 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15년, 16년 살아온 인생 그냥 나름대로 그냥 쫙 밤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니네들 귀양 이렇게 술이 취했으니 집에 가지 말고 신부님 집에서 자라. 사조관에서 15명 다 집으로 전화해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의심을 하면 나를 바꿔줘라. 그래갖고 내가 몇몇은 내 통화를 해갖고 내가 오늘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애들한테 니네들 술은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내가 또 꼬냑을 또 한 병 꺼내갖고 한 잔씩 다 따라주면서 아이들하고 정말로 다정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잖아요. 술을 먹었는데 혼을 내기를 하나, 또 신부님이 방에서 재워주지, 자기 얘기 다 들어주지.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발령을 받아갖고 떠나는데 가지 말라고. 애들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신부님 우리랑 살자고. 그래갖고 내가 발령 받아가는 애들 발령 받아가는 날 30명이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수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갔는데 토요일만 되면은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은 30명이. 그래갖고 한 주, 2주 오다 말겠지. 그런데 애들이 3개월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나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는 10년 후에는 한 3,000명 끌고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는 본당을 떠나면은 인연을 끊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 사제가 정말로 사목을 잘할 수 있도록 떠난 본당에 일체 연락하면 안 되고 떠난 본당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 이제 비전동 성당이라고 5년 초대 본당 신부를 했어요. 초대 본당 신부 했으니 교우들하고 얼마나 친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서 능평 성당이라고 거기도 또 초대 본당 신부 5년을 했어요.
10년을 본당 신부라고. 제가 지금 강원도 평창에 이제 갔잖아요. 6년 전에 평창에 갔는데 내 첫 영명 축일 때 교우들이 신부님 축일 축하한다고 몇 명이나 왔냐면 200명이나 온 거예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야,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200명이나 와줬구나. 그렇지만 저는 연락은 안 해, 개인적으로. 근데 둘째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내 축일에. 셋째에는 100명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뭐 계속 연락은 안 하니까 넷째 해는 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30명으로 줄어들더니 올해 내 축일에는 17명이 딱 앞에 그냥 쭉 한 줄 앉아 있는데 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200명에서 17명까지 줄어들 때 누가 연락을 안 하고 산 거예요? 내가 연락 안 하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외로움을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로운 분들 보면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본인이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외로운 거지, 본인이 마음에 담을 허물면요 절대 안 외로워요. 근데 담 쌓고 사는 경우 많죠. 형제나 친척이 잘못하면은 내가 니네들하고 연락하고 사나 봐라, 그리고 딱 인연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움은 점점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참 외롭구나,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외롭구나를 느끼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군대 갈 때예요. 아니, 연예인들 군대 가는데 왜 아줌마 500명이 따라가? 자기 아들 군대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그냥 거기다가 막 기다린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디 마음을 열어놓을 데가 없는데 그 연예인한테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데 그 연예인 2년 동안 안 보인다고 그러니 얼마나 슬퍼.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참 그 슬픈 장면이죠.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 살아가기 힘들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너무 외로울 때, 절망이 끝에 달할 때,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래요. 절망. 외로움에서 끝에 아무도 내 옆에 없구나, 이런 절망에 할 때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면은 1년에 15,413명이 죽어요. 1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50명씩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50명씩. 그것도 자살로 50명씩 죽는 거야. 초, 중고등학교 학생 자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1.5명씩 죽어요. 4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거의 8명씩 죽어요. 60대 자살률 세계 1위예요. 하루에 12명 정도 죽어요. 더욱이 60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30대 40대 이 죽는 거의 원인의 1위는 뭐냐면요, 자살이에요. 자살. 근데 60세는 10만 명당 미국이 10명에서 11명 자살합니다. 일본이 10만 명당 35명 자살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냐면 71명이 자살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외로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들도 외롭고 어른들도 외롭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죠.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0만 명당 2.6명이 자살을 해요. 2.6명이.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면 28명이 자살해요. 대한민국이 이게 외로움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28명이나 자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죽는 원인을 보면 1위가 암이야. 암. 1위가 암이고 2위가 뇌질환이야. 뇌질환. 3위가 심장질환이에요. 3위가 심장질환. 4위가 뭐냐면 바로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큰 병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큰 병이라는 거죠. 자식한테 버림받고 아내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다는 생각,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이라는 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교수대에 올라가다가 그 교수대에 올라가는 계단이 썩었나 봐요. 그래갖고
계단에 딱 떨어졌어. 미끄러져 갖고 떨어지고 한 말 있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바로 죽기 직전까지 우리 인간은 무슨 끈을 놓지 않아요? 삶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한다는 건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자살이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요. 아니, 그런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 교수님이 왕따 당한다고 목숨을 끊었어요. 또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외롭다고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는 못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잘난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미치도록 외롭다. 죽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는 말을 해요. 미치도록 외롭다는 말. 여러분들, 현대인들이요, 한 번은 60% 정도는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린대요. 한 번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군대 가는 아이들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한 번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래요. 멘탈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반은 제정신 아닌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제정신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완전히 도루신 분이에요. 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텔레비전 보면요,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보험금 타먹는다고 한 10년 전에 자식 손가락 자른 아버지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초등학교를 발로 차갖고 그냥 공중에 뜬 거 재밌다고 동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은,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고, 이게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번 여러분들 요즘 사회 뉴스를 한번 보게 하세요. 그 사람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매일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 아이들만 성추행하고 이러는 거 보는데도 여러분들 왜 안 미쳐요? 이미 어느 정도 미쳐 있어. 미쳐 있기 때문에 그걸 봐도 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마음을.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외로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는 거예요. 컴퓨터 다 사람은 안 만나고 기계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신경 써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게 부족한 거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외로움을 정말로 극단적으로 느끼느냐? 자식한테 기댈 때.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언제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냐면, 늙어서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마음 먹는 분들은요 외로워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늙어서 나 용돈도 주고 내가 고생해서 키워놨으니까 나 호강시켜주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요 잘 키워도 소용없고 못 키워도 소용없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그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키우고 끝나야지, 그 다음 욕심내면요 여러분들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못 키운 자식이 왜 소용없어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속새기는 놈 커서도 속새겨요.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냥 빌빌거리고, 그리고 또 결혼해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이혼해갖고 그냥 손자 그냥 나한테 맡겨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자식은 못 키우는 자식 소용없어요. 그러면은 잘 키우는 자식은 왜 소용없느냐? 잘 키운 건 더 소용없어요. 그냥 좋은, 여기 지금 서울대학 가까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내가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똑똑해. 정말 누가 봐도 잘 키워놨고 잘라놨어. 빛이 번쩍번쩍 나. 서울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갖고 아들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논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나타나갖고 낚아채 가는 거예요.
또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럼 낚아채 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자식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자식한테 내 인생을 기대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자식들 정말로 사랑으로 키워요? 태어나갖고 자식들 사랑으로 키워요? 맨날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않아요? 맨날 공부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하면 돼. 내가 어렸을 때 자식하고 다정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화도 막 늘 살갑게 한 엄마는 늙어서 자식이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대화해줘요. 근데 어렸을 때 그냥 방에만 가둬놓고 매일 그냥 공부만 시키고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둬갖고 공부만 시킨 부모님들은 늙어서 자식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가둬놓고 밥만 먹이는 거, 밥만.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늙어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게? 학원에 그냥 계속 가두듯이 이제는 그냥 양로원에 그냥 가둬갖고 그냥 거기서 살라고 그래.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그런 부모님들 이거 심각하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너무 6, 7살까지는 이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요. 애들한테 엄마가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폭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40점, 5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애들한테 그래요. 너 밥이 넘어가냐고. 어? 네가 잠이 오냐고. 너 지금 텔레비 봐야 되느냐고. 어? 그래갖고 그냥 보통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 공부 못해요. 내일 시험이라도 걱정 안 하고 느긋하게 있는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보고 있으면 엄마가 불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느긋한 성격 가진 애를 그냥 괴롭히기 시작해요. 욕을 해대는 거야. 초등학교 6년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애가 6년 지나가면 그냥 성격이 삐뚤어져요. 아, 공부 못해도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딸 예쁘다, 우리 아들 성격 좋다. 그러면 6학년 때까지 성격 안 삐뚤어지거든요. 근데 6년 내내 엄마가 욕을 하는 거야. 너 같은 인간이 밥을 내가 너를 놓은 게 내가 너 놓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후회된다. 막 이러니 6년 동안 애가 그냥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더 삐뚤어지는 거죠. 중학교 올라가면 엄마가 더 극단적으로 아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되면 애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놀러 가자고 그래도 어떻게? 엄마 아빠나 갔다 오라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등학교까지 되면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면 심한 아이들은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요. 정신질환까지 앓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한심하냐 하면은 이제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은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천재인 줄 아는 거, 천재. 그래갖고 막 엄마, 아빠 그럼 막 천재가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막 1살, 2살짜리. 그래갖고 내 아들 천재, 내 딸 천재라고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만 먹여요. 천재 먹으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야. 애가 그냥. 그래갖고 그냥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놈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섞어 놓으니까 아인슈타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유를 바꿉니다. 서울 우유로 바꾸는 거야. 서울 우유로. 그래서 서울대학은 가라고 서울로 바꾸는 거예요. 6년 동안 서울에 죽으라고 먹였어. 근데 중학교 올라갔더니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네. 그래갖고 그냥 성적이 보니까 이거 뭐 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또 바꿔. 연세 우유로 바꿔. 연세 우유로.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뭐 진짜 아니야. 그래갖고 그래도 엄마가 포기를 못하고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건국 우유를 먹어요. 건국 우유를. 근데 사실은 이 우유까지는 괜찮아요. 건국 우유까지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가면요. 서울대학이에요. 이 지방에 다 가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건 건국 우유도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최종적으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먹이는 우유가 뭔지 아세요? 저지방 우유예요. 저지방 우유. 지방대학은 가지 말아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자기는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판검사 되라고 어떻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불을 질러갖고 엄마 아빠 여동생 할머니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느냐 욕심으로 키우느냐 이거 반성해야 돼요. 그렇게 애를 힘들게 키우는데 여러분들 노년이 풍요롭겠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능력이 자꾸 깨져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죠. 그때 누가 위로가 돼야 돼? 엄마들이 위로가 돼. 우리 아들 괜찮아. 정말 착하고 하느님 찬양하고 하느님 사랑하고 매일매일 성실하면 살면 돼. 오늘은 점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되면서 홀로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독사가 무엇인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망 후 발견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시신이 부패해 있거나 현장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고독사는 주로 노인들에게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고독사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1인 가구의 증가도 고독사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1인 가구 증가율이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남성은 원양어선 기관사로 일하며 오랜 시간 외롭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는 바다에서의 고립이 육지에서 느끼는 소외감보다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독사는 말 그대로 고독하게 삶을 마감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실태가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서 발견된 60대 남성의 고독사 사례는 그가 죽은 지 2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방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의 흔적과 그의 고통을 보여주는 약봉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많은 도시 지역에서 고독사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이들은 생전에도 고립된 삶을 살았고 죽음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홀로 방치됩니다. 이러한 죽음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연고자의 감해장지는 고독사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름 석자 대신 번호로 남아있으며 죽음 이후에도 누구도 이들의 죽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2018년에는 세 번째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그의 존재는 단지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정서적 고립이 심화되면 고독사는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나 사회적 관계가 적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립이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의 정서적 연결이 단절되면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산의 어느 원양어선 기관사 김모 씨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이는 육지에서의 삶이 그에게 얼마나 큰 외로움을 안겨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외로움 속에서 고립된 사람들은 결국 심리적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져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독사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사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안전과 복지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독사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고독사로 인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고독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연결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관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쿄 인근의 지바현에서는 고령자 밀집단지에서 연달아 고독사가 발생한 후 지역사회가 고독사 제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고독사가 자신들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마을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모여 함께 콩나물을 재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독사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독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스카시에서는 고독사한 고인들의 유골함이 시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이 해체되면서 인수자가 없는 시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등록제라는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자식이나 친인척의 연락처와 유언장 보관 장소 등을 등록해 두면 사후에 고인의 뜻을 따르기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고독사한 노인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의 죽음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키이키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을 덜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루 1,000엔의 입장료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 중 하나로 고독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노인 요양원이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노인에 대한 부양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독일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노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가족의 단절은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족 개념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붕 아래 어린이집과 양로원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경험의 소통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고독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지역사회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마을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모여 반찬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노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에게 사회적 연결망을 제공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1인 가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